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보 토크 시간입니다. 탄핵 국면으로 혼란한 전국이 이어진 가운데 미국발 관세 직격탄에 북핵 위협 등 거센 외풍은 몰아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정교한 외교와 물샐 틈 없는 안보를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백승주 전쟁기념 사업회장님과 함께 외교안보 현안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관세 가장 시급한 부분. 미 현지 시간으로 2일 발표가 된 우리 시간으로는 3일 오전 5시였어요. 네. 상호 관세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어떻게 상황이 진행이 됐는지 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고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은 해방의 날이라며 상호 관세를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역 적자는 더 이상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겁니다. In short, chronic trade deficits are no longer merely an economic problem. They're a national emergency that threatens our security and our very way of life. 상호 관세는 기본적으로 10%지만 최악의 국가에 대해선 추가 관세가 부과됩니다. 한국에는 25% 관세가 부과됩니다. 중국 34%, 유럽연합 20%, 일본 24% 등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해 사실상 관세가 없지만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관세율을 산정한 걸로 보입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비관세 장벽을 언급하며 여러 차례 한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Non-monetary restrictions imposed by South Korea, Japan, and very many other nations as a result of these colossal trade barriers. 81% of the cars in South Korea are made in South Korea. 기본 관세는 5일, 국가별 관세는 9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기존의 다른 관세가 부과된 품목은 상호 관세가 추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백악관은 관세가 예고된 구리와 의약품, 반도체와 목재에 대해서도 상호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발표 뒤 사후 협상을 시사해온 만큼 높은 관세율은 추가 협상을 위한 출발점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지금 관세율은 일종의 상한선이고 앞으로 추가 협상에 따라 대폭 낮아질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네, 방금 김지숙 특파원도 마지막 멘트에 지적을 했지만 지금 이제 25%로 적용이 됐어요. 하지만 앞으로 추가 협상을 통해서 또 낮아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살짝 흘리기도 했는데 그래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백지화됐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상 백지화된 거죠. 2009년에 반려됐다 한미 FTA가 이번에 트럼프 발표로 사실 무력화된 거죠. 또 사후 협상이라는 게 FTA에 관계없이 관세를 서로 협의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협상에 전력을 다해서 그래도 좀 낮추도록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 국민이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가 같은 무역 경쟁국들에 비하면 10개 나라 중에서 우리 공동 5위예요. 네, 상당히 높았습니다. 우리가 상당한 경쟁을 하고 있는 대만이라든지 베트남, 태국 뭐 경쟁이라보다는 조금 추격해 오는 나라들이 더 높은 관세를 받았고 EU가 20%죠. 네네. 근데 그 일본이 굉장히 선제적으로 정상 외교를 통해서 노력했는데 우리보다 1% 낮아요. 24%에서 네. 가장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고 네. 중국도 뭐 30% 이렇게 되니까 네네. 우리 국민들은 여기 너무 이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사후 협상에 전력을 초당적으로 기업과 정부 또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추가 협상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비교로 이렇게 봐도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담담하게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협상이라는 부분이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점이고 이제 또 얼마나 외교력을 통해 가지고 낮춰가느냐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남아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죠.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라는 게 네. 매드맨 스트래티지 네. 티어리가 핵심이 상대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선을 하는 거예요. 카드를 내밀고 네. 그 체면 상하지 않게 이렇게 협상해가고 적절하게 협상해가고 그 결과를 또 미국이 받아들이는 트럼프 받아들이는 그러한 패턴을 보여줘요. 그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25%를 낮추기 위한데 너무 여기서 막 미국에 대한 반미 분위기를 사회가 만드는 이런 것보다는 트럼프 체면을 살리면서 실리를 찾는 이런 트럼프의 그 협상 패턴을 잘 연구를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도 한국과 일본은 동맹인데 아시아에
그래도 이렇게 관세 적용률이 높았다라는 거는 좀 서운한 감정은 배제할 수 없는 것 그래도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내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정부의 외교 능력도 뭐 담담하게 차별화했겠지만 현대그룹 정의선 회장이 통 크게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 그래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그 발표를 유도했지 않나. 이런 데서 민간 기업이 우리 한미 관계 상당히 잘 끌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추가적으로 기업과 또 우리 저 민간 정부 같이 노력을 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치 상황이 좀 지도부의 공백 상태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좀 최전선에서 더 빨리 행동을 하고 있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리고 보니까 부모들이 좀 제 역할을 모아면 자식들이 더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이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으니까 민간 영역에서. 기업들이 막 총력전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대미 외교 또 트럼프를 상대로 하는 외교 뭐 우리 큰 기업들이 그런 역할을 지금 눈에 띄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보니까 뭐 맥그런 또 그 트럼프 정부의 싱크탱크인 헬리티지 재단과도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전직 외교관들 뭐 영입하고 민간 쪽에서 외교 역량이 과시된 그런 국면이 될 봅니다. 네, 각 국가의 대응 방안을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격하겠다 했고 또 EU 같은 경우에는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또 했고 또 캐나다랑 멕시코는 또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협력 등의 어떤 그런 가능성도 났는데 자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협상 레버리지가 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예, 협상 레버리지가 있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발표하면서 국가적 비상사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을 철수할 때 미국 국가 경쟁력이 형편없이 떨어졌다. 세상은 변했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이 트럼프는 이런 조치를 통해서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좀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쁜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있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군사 태세들이 반드시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이고 또 MRO 사업하지만 미국이 지금 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사하고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군함이거든요. 이 군함을 건조하는데 미국이 원하는 군함을 만들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계 미국인들이 의회 진출도 많이 했지. 그러니까 상원의회도 하원도 많이 이런 모든 외교 자원들을 잘 결합하면은 그 지렛대가 좀 세질 수 있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 의회 차원의 그런 또 공공 외교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제 안보 부분을 좀 짚어보면은 새롭게 미 합참의장 후보자 댄 케인인데요. 청문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의 전략무기 프로그램이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 주목할 만한 부분이 위성통신과 위치정보 시스템을 방해하는 능력을 입증했다. 즉 재밍 능력을 갖췄다. 이런 얘기거든요. 미국 평가에 대한 의미 좀 분석해 주실까요? 사실 지난해 북한은 북한의 그 방어태세 공격 능력은 입증이 돼 있거든요. 핵무기를 갖고 미사일 무기인데 방어태세에서는 굉장히 약점을 노출시켰어요. 지난해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출현했지 않습니까? 어디서 날아갔는지는 모르지만 그 북한 지도부가 멘붕 상태였다 그래요. 멘붕 상태. 그렇게 대공 방어망이 뚫린 거죠. 그런데 북한이 우선은 방어망을 조금 개선하는데 신경을 쓰는데 재미 능력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디다 사용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북한이 그 여러 가지 종류의 미사일을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그것을 요격 능력이 북한보다 좋거든요. 인터셉트에서 떨어뜨리는 이런 요격 능력, 페이트리어트라든지 스타드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우리 무기 체계의 작동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걱정 크게 안 해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시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장님. 북한이 최근에 이제 신형 전투함을 공개를 했어요. 여기에는 50개 이상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수직 발사 체계도 갖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 이거 이제 수직 발사 체계를 VLS라고 하거든요. 이 군사적 의미는 뭘까요? 그 공격적인 그 군함
네. 능력, 군함의 공격 능력을 강화했다고 볼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해 이렇습니다. 수직 발사 능력이라는 것은 보통 군함이 공격하기 위해서는 론처 발사대를 그 공격 목표물 방향으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군함 자체를 이동시키거나 이걸 이동시켜서 론처를 발사대로 옮겨야 되는 이런 복잡한 단계가 있는데 수직 발사대가 있으면 우선 수직으로 발사해 놓고 론처하고 발사해놓고 발사된 상태에서 목표물을 향하도록 이렇게 하는 기술이거든요. 이거 뭐 북한이 이거 했다 해서 국민들이 놀랄 거 없어요. 대한민국도 KVHL 이미 장착하고 또 네.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핵 전력은 물론 재래식 무기도 굉장히 고도화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수도 있다라는 방문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설이 그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안드레이 루텐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밝힌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면 밑에서는 실무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회장님, 혹시 김 위원장이 5월 9일 전승절 80주년 기념 때 러시아를 가는 거 아닙니까? 갈 가능성이 있죠. 근데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많은 군인을 러시아에 지금 보내서 파견해서 전쟁을 지원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의 지도자가 러시아를 뭐 한 달에 몇 번을 가도 놀랄 일은 아니죠. 맞습니다. 네. 또 러시아와의 간다 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북한으로 봐서는 러시아에 가서 뭘 의논하고 뭘 얻으려고 하느냐 이걸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군사 기술보다는 저는 경제적 지원이라고 봅니다. 북한 주민들이 내부 사정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주민들이 노동당에 대한 어떤 신뢰가 완전히 붕괴돼 가지고 체제 자체가 이전하고 다른 어떤 혼란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국가의 공급 능력을 확보해야 돼요. 군사는 이미 핵무기 가지고 있고 핵실험 해갖고 6차례 핵실험 핵무기 갖고 있고 미사일 갖고 있는데 군사 기술이 급한 게 아니에요. 북한이 급한 것은 경제적 지원입니다. 식량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또 원유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로부터 더 많은 양을 지원을 약속받으려고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5월 9일 전승절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자, 2차 대전에서 나치 독일에 승리한 날을 전승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러시아에서 전승절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이게 전승절이 이제 45년 5월 8일에 독일이 항복을 했는데 시차가 있어서 모스크바에서는 5월 9일로 전승절 행사를 하는데 이 모스크바 러시아 정부가 이 전승절 행사를 크게 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가 엄청난 희생을 치렀거든요. 이 쿠르츠크 지역에도 25만 명의 러시아 병사가 사망을 했어요. 전쟁에서 나치 독일과 전쟁에서 이런 그 희생을 다시 확인시키면서 유럽과 세계 질서에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형성된 세계 질서에서 러시아의 몫이 있다. 네. 러시아의 목소리가 존중해야 된다. 이런 것을 러시아의 우방국은 물론 전 세계에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 사실 국제 정세가 굉장히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또 심각하게 전개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 진행 중이고 한편에서는 또 북러 밀착, 그다음에 미국의 또 관세 폭탄이라든지 좀 사방을 봐도 정말 해결해야 될 그런 난제가 좀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 외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진영 외교로 가는 세계 질서가 있고 또 미국의 신뢰가 좀 떨어지죠. 나토과도 보복을 지금 다짐하고 있고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이런 편에서 일단은 우리가 안보에 특수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일단은 어쨌든 트럼프 저도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많아도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그 유지를 좀 강화하는데 우선 방점을 찍어야 되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이게 다각화되고 있는 것이 세계 추세입니다. 유럽이 하나의 또 극으로 등장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다각화되고 있고 다각화되면서 또 우리가 또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또 통일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진영 외교는 아주 독이에요. 진영 외교 때문에 분단이 됐잖아요. 그 진영 외교로 이렇게 심화되는 것을 막는 그런 뭐 좀 역할, 진영 외교를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장기적 비전을 두고 해가야 됩니다.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진영 외교로 가는 것은 우리 운명이 별로 안 좋아요.
이런 부분에서 막는 그런 역할도 모색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회장님,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거의 혈맹 수준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러시아와의 그런 뭐 경제적인 여러 가지 또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러 외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자신감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처음 있었는 게 아니고 6.25 전쟁 때도 있었고 61년도에 동맹을 맺었는데 96년에 파기됐거든요. 왜냐 러시아의 필요에 의해서거든요. 러시아가 만약에 지금 종전하고 나면은 가장 필요한 것이 경공업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재예요. 소비재 최고의 생산국이 대한민국이에요. 러시아가 필요한 경공업 제품을 많이 생산할 수 있고 러시아도 최근에 러시아 당국이 한국과 빨리 관계 정상화하고 싶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의 수요가 있고 우리가 또 전략적 필요도 있어요. 북한을 다루는 데서. 그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 악연을 빨리 악인의 부담을 좀 덜어내고 러시아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필요 있죠. 트럼프가 바이든 때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나빴지만은 트럼프가 악연을 털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노력하잖아요. 우리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빨리 회복하는 준비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탄핵 선고가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한덕수 총리가 이런 그 외교적인 또 국방적인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낼 수 있을지 좀 그런 부분이 대통령이 아니고 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네. 저 야당이 대선 국면에서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야 됩니다. 한덕수 행정부가 되겠죠. 두 달간에 네네. 대통령 권한 대행과 정부와 의회가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협력을 해 가야 됩니다. 이제는 한 정당의 정치적 어떤 이익관계 뭐 이런 관계를 떠나서 이해관계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모두가 생각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 8군에 그 라네부 국방 차관이 방문했었는데 관련 내용은 도대체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한미 동맹 관계가 재점검되는 상황에서 우리로서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한국을 잘 아는 주한미군의 미 8군 사령관 라네브 사령관이 지난해 9월 27일에 저희 전쟁 기념관을 찾아서 저하고 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소령 출신의 헤그셰스 미 국방장관을 보좌하는 군사 지도자죠. 중장으로서 군사 분야에 대해서 사실상 미 국방정책을 주도적으로 끌어갈 선임 보좌관으로 수석 군사 보좌관으로 임명되었는데 제가 공공외교 측면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지만 이분에게 사진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분은 한국을 위해서 잘 아는 만큼 한국과 한미 관계, 한국의 안보 또 한국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지혜 또 좋은 지혜 기여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당시에 그 방문하셨을 때 그 라네부 신임 사령관이 된 거죠. 네. 이분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셨던가요? 좀 인상 깊은 워딩이 있으면 소개시켜 가족들하고 네. 스태프들 자기 참모들하고 왔는데 주한미군 지도자들이 오면은 느끼는 이런 게 있어요. 미국이 전 세계가 전쟁을 했잖아요. 네. 미국 좋게 기가한 나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베트남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그런데 한국은 미국에 대해서 고마움을 늘 표시하고 전쟁 기념관에서 그것을 잘 이렇게 기억해 주는 걸 미국은 그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쟁 기념관을 방문한 것 자체가 한미 동맹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하면은 한국만을 위해서 전쟁을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한국과 또 미국을 위해서 전쟁을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좀 납니다. 네. 자, 아까 전에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민간 차원의 또 공공 외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그런 그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전쟁 기념 사업회도 그 예외가 아니겠죠. 이럴 때일수록 공공 외교에 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임하는 각오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내일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만 또 캐나다 참모총장이 방문을 합니다. 이 방문하는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해서 우리 실정도 설명하고 양국 관계, 현안 관계 설명하고 또 과거에 대한 어떤 우정도 얘기하면서 좀 더 한국을 방문하기 전보다는 한국을 더 생각하는 VIP, 외국 VIP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공공외교의 종국적인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네, 공공외교의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이었습니다.